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우리 증시 하루 쉬어가는 동안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에 와 있고 그 역할을 지표들이 좀 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 많은 숙제를 안았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수급을 흡수하면서 그리고 이슈를 주도하면서 강세를 시연할 기업이 있을지 오늘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에서는요, 게임 산업,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는 바이오 기자와 함께 바이오 산업의 큼직한 이슈들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1%대 상승세로 출발을 해서 역시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770포인트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나 이틀째 상승세 1.4% 상승하면서 87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총 상위주를 봐도 하락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이 코스닥 쪽 HLB 그룹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리보스라는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코스닥 상승 탄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5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권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4일 연속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800원 매수 우위, 기관에서는 4,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역시나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점차 매수세를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에는 이 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460억 원, 기관 쪽에서 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주목해볼 섹터와 종목 얘기는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좋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하루 쉬었지만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국 증시에서 좀 예상이 벗어나는 부분은 미국 증시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좋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네. 그런데 국내에서 이 외국인보다 기관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게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점이죠. 그러면서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거의 5천억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보다 기관이 좀 더 많이 사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전기전자 섹터만 하더라도 2,200억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사주고 있고 그러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보통 미국 시장이 좋으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 많이 이끌어갔었는데 기관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간다라는 부분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그런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기에는 크게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70포인트를 더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은 좀 못했죠. 상승폭이 지금 2,770포인트 조금 앞에 두고 여기서 멈칫하고 있는 좀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더 가도 되느냐, 더 가도 될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게 여기에서는 지수에서 추가적인 상단을 더 높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분위기는 좋지만 여기서 더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은 다소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섹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제일 주목 많이 받는 게 반도체와 이 보험 쪽이죠. 네.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한 종목 그리고 보험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당연히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가장 눈에 많이 띄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지수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더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메모리가 돌아왔죠. 메모리의 귀환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가 상반기에 충분히 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HBM에 대한 부분 본격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이 매출액이 71.9조 원, 72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6.6조 원입니다. 이 굉장히 좋았고요. D램 영업이익률이 19%입니다. 낸드도 OP 마진이 한 11%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D램은 이 안에 HBM과 DDR5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죠. 여기가 마진율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낸드보다 D램이 영업이익률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AI 서버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말고도 이 휴대폰도 있죠. MS 사업부, MX 사업부가 1분기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대폰도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SDC 사업부까지 디스플레이 쪽까지 하반기에 대한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24년도 실적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지수가 좀 많이 정체돼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드라마틱한 상승은 좀 나타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실적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24년도 내내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 쪽에서 삼성화재 지금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보험 쪽 움직임들이 다 좋은데 삼성화재가 가장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분기 대규모 손실부담 계약 비용으로 인한 기저 효과도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놓고 보면 장기보험 손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손익이 흑자 전환인데도 1,000억 이상으로 흑자 전환을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 그리고 이 다사주 매입과 같은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국인과 이 배당을 바라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자와 배당과 같은 자산 운용에 대한 수익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 전체적으로 결점이 없죠. 약점이 좀 안 보이는 이런 좋은 실적에 대한 이 내용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들, 근데 삼성화재가 제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보험주들도 비슷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 섹터를 대표하는 두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큼직한 종목들 실적 다 발표되고 나서 이 산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게임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실적 기대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어땠는지 총평을 한마디로 일단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별로 물론 편차는 좀 크지만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비용 통제가 좀 다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게임주가 좀 부진한 이제 상황에서 아무래도 게임사별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 이 부분을 많이 통제하다 보니까 게임사별로 공통적으로 다들 비용 쪽에서 통제가 다 잘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이익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 이런 쪽 비용 통제를 하면서 영업 비용을 줄인 덕분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외에 게임업계 전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여지세요? 아무래도 게임주가 최근 몇 년간 되게 주가가 부진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주가가 부진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원인은 사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코로나를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의 노출도가 높은 게임사들 중심으로 주가나 실적이 이제 동반해서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부진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게임주별로 주가가 좀 편차가 좀 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 모바일 게임 쪽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앱 같은 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모지해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중국 모바일 게임 광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국내 게임 업계를 좀 위협할 수준으로 침투를 하고 있나? 그리고 워낙 중국 쪽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게임 업계 영향은 어떨까? 이 우려도 들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해서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예, 게임 시장이 큰데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는 이제 국내 게임이 중국의 판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곧 뭐랑 같은 의미였냐면 이거 대박이다. 이 게임으로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벽이 높았었나 보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중국 내 게임 개발력 수준은 낮았는데 시장은 크고 사람은 많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노다지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들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2017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드 사태 이후로 그쵸. 판호 발급이 완전히 끊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중국 내 게임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국내 게임사들도 중국의 게임을 퍼블리싱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 내 어떻게 보면 게임 트렌드 자체를 좀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요 뭐 몇 년 동안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국내 게임들이 과거와 다르게 중국 게임 시장 내에서 빛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내 게임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제 되냐면 국내로까지 역으로 수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 게임들이 심심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좀 트렌드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한령 기점으로 트렌드도 그렇고 많이 좀 달라졌나 봐요. 이 게임 업계의 구도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이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카피 게임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근데 이제 네. 이게 그 계속 카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게임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했던 거죠. 네. 사실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전자기기 쪽도 그쵸.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술의 좀 우위를 점해가는 그런 모습을 중국 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게임 업계도 그것에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뭐 중국 쪽 알겠습니다. 그 외에 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볼 그런 다음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을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거든요. 게임 업계, 국내 게임 업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부진하기 시작했던 게 꽤 됐기 때문에 게임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게임사들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점점 우하향하다 보니까 이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다른 탈출로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기억하실 수는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게임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플랫폼 자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PC 콘솔 쪽으로 이제 도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PC 콘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북미나 유럽 쪽 타겟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임사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르 다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탈출로를 이제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막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네.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원래 하던 게 있는데 한 번에 이게 바꾸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모바일 게임을 계속 만들다 특히 뭐 MMORPG 같은 장르들의 게임들을 계속 만들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게임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다변화 시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실적 부진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좀 그런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그 부분을 줄이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제 메이크업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좀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장르 다변화를 시도해가는 시점에 과도기 단계에 있다. 그것을 이제 매출로 시연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런 시점에 와 있는 단계인 거군요. 우리가 중국 쪽 얘기는 해봤고 뭐 연구원님 리포트를 제가 좀 봤더니 중동이나 인도 쪽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장이 좀 뭐 들어가 있는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결과를 내고 있는 그런 치들들이 좀 있나요? 어때요 이쪽은? 그러니까 중동 인도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동 인도 시장은 그러니까 국내 시장 말고의 시장들을 네, 개척을 해야 된다는, 국내외. 국내외 글로벌 시장들을 개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성장적인 한계가 지금 좀 부딪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동이나 이런 시장들을 제가 인도 시장을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숫자는 많고 어떤 과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동인 이런 부분은 높은데 사실상 뭐 중동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 쪽에서는 지금까지 좀 많이 뒤쳐졌었기 때문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먼저 이 부분을 선점을 해서 현지 유저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경우가 크래프톤이 될 것 같아요. 아, 크래프톤이 특히 인도 시장에서 꽤 몇 년 동안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성과를 나타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연구원님이 가장 좀 주요하게 보시는 인기작이라고 할까요? 기대작 이런 걸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사실 시장이 어려우니까 인기작들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업이 이제 상장 준비하는 게임사 개발사가 있는데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콘솔 게임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이제 흥행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인기 게임으로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개발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뭐 그 외의 게임들로는 뭐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도 지금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초기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어서 그 두 게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 웹툰 기반한 그거죠? 맞습니다.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쪽에서도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상장 준비 단계에 있는데 IPO 흥행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 훈훈한 기운이 다른 업체에 전해질 가능성은요? 먼저 두 번째 질문을 네. 먼저 대답드리면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좀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도생의 네.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비중을 얼마만큼 잘 줄인 부분을 다른 쪽에서 잘 해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나 아니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모바일 게임 쪽에 좀 노출조가 있으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PO는 흥행할까요? 시프트업이요. IP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IPO를 시도하는 게임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모바일 게임에서 니케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번에 스텔라 블레이드도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IPO 했을 때 개발력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흥행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콘솔 게임 국내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요. 어때요, 현아님?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을 그쵸. 집중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전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은 단계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IP적인 로얄티도 없는 상태고 개발력도 이제는 막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도전하고 있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넷마블 주가에는 좀 유효한 그러한 신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가에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다음 분기, 2분기부터도 실적이 이제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게임이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러한 흥행이 얼마만큼 장기화될 수 있는지도 좀 첫 번째로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넷마블이 신작이 흥행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뭐 흥행을 했던 그 신작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이제 좀 그렇네요. 꽤 오랫동안 좀 부진이 시달렸는데 아무래도 이번 타석에 홈런을 쳤는데 다음 타석에도 홈런을 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기대작들이 또 얼마나 흥행을 할 수 있을까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어떻습니까? NC소프트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를 예고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인력 구조 조정 관련해서도 공고사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뤄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주조하는 정책에서도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사는 결국에는 게임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유의미한 건 맞는데 얼마만큼 게임 신작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기대하는 신작들이 2025년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NC소프트도 좀 아직까지는 주가가 완전 운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그리고 뭐 주주환원이라든지 여러 주가에 좀 탄력을 붙일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화되기까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크래프톤은 살펴보니까 주가가 좀 나홀로 그래도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좀 강조드린 부분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래프톤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비중도가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를 통해서 이제 PC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제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가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인도 쪽에서의 좀 어떤 그런 성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글로벌 펍지 모바일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PC 배틀그라운드가 2022년도부터 무료화 이후에 지금 MAU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BM들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PC 쪽의 매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트래픽 자체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낮아진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신작 흥행까지 더해주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작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나오는 다크앤다크 모바일이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볼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쉴 틈도 없이 질문을 드려서 한숨 쉬시고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오이지요. 좀 유일하게 다 홀드하셨는데 목표치를 상향을 하셨더라고요. 목표가를. 이유가 뭐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 모바일 쪽?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오위즈는 목표 주가 상향보다는 투자 의견을 바이로 투자 의견을 바이로 바뀌셨군요. 네네. 이유를 들어볼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라는 이제 글로벌 콘솔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흥행에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흥행을 거둔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피해 거짓 이후에 다음 신작에 대한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 공백 동안 나오는 신작이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 신작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 피해 거짓이 좀 기저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은 홀드로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피해 거짓 DLC라든지 뭐 모바일 신작들이 어느 정도 빠지는 매출 피해 거짓의 기저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우려들이 상반기 동안 반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밸류에이션 아래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바이로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고요. 그 위메이드는 아무래도 위믹스 사태 같은 걸로 위기가 좀 가중되는 모습이 그 이후로 주가도 뚝 떨어졌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간호 대표 다시 복귀하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요. 네, 아무래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버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P2E 쪽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코인 시장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출시된 신작이
굉장히 이제 나이트 크로우 이제 P2E 버전이 굉장히 초반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적으로나 이런 이익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코인 시장 이제 따라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이 위믹스 코인이 얼마나 안정화되고 또한 게임 내에서 유저 이탈이 얼마만큼 방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게임주 전반에서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언급드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님께서 지금 커버하고 계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분 매각을 놓고 하냐 마냐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수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그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고용 부분 관련해서 일본 쪽 CEO가 입장을 밝히면서 근데 보통 이런 고용 안정성에 대한 언급이 최대 주주 변경이 현실화한 단계에 이뤄진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라인 야후 매각 사태가 좀 정치권으로까지 많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좀 장기간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일본 정부 측에서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게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고 사실상 이거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공동 최대 주주의 지위를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그래서 그 부분이 네이버가 사실 2차 행정 지도까지 내려오면서까지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우세가 좀 많이 점쳐졌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얼마에 팔아야 되며 지분을 얼마나 매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국내에서도 정치권으로 많이 이슈가 많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많이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제는 또 이제 대통령실 발 기사로에 따르면 네.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7월 1일 날 제출하는 조치 보고서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만 해도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 향후에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꽤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네이버가 리스크가 좀 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향후부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분 매각하지 않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혹시나 매각을 하더라도 좀 더 높은 가격에 이 부분을 매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아마 매수 유지 관점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커머스 부분도 그렇고 네이버 전반 좀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네이버 투자 의견을 유지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라인 사태만 제외하고 봤을 때 네이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주가를 억눌렀던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광고와 커머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광고 부분이 국내 경기가 많이 풀리지 않으면서 광고 부분의 반등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커머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쪽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부분에서도 좀 많이 기대감이 사라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연초를 지나면서 좀 해소된 부분들이 좀 많이 상당 부분 있어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내 경기가 그래도 GDP라든지 뭐 내수 성장률이 좀 많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광고 쪽에서도 유의미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가 그렇게 보였던 거고 두 번째는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직구 플랫폼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직구 플랫폼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돼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서 라인 사태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려됐던 상황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라인 사태만 어떻게 좀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네이버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성형 AI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오픈 AI에서 이 GPT-4o 화제잖아요. 그 클로바 X 좀 정체됐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업계에서 바라보시기에 시선들이 어떤지 또 체감하시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예. 사실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도 요구를 했고 서비스가 나왔을 때도 이 서비스가 얼마만큼 대단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예.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좀 국내 기업들에게는 더 기대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나왔는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생성형 AI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만큼 재무 요건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좀 더 관건이 된 것 같고, 사실 생성형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오늘의 좀 그런 투자가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최근에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게임주 전반 그리고 네이버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석지연 기자와 함께 바이오 산업 얘기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바이오텍 자회사들 중에서 미국 주식에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기업들이 참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몇 년째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 퇴출 위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그 나스닥 상장 이슈는 그 주식시장에서 좀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상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해도 주가가 모회사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취재가 돼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투자자 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의 미국 바이오 자회사 아피메즈 US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은 지난 2021년부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상장 추진 중 상태인 겁니다. 네. 회사는 2021년 9월 30일에 글로벌 투자은행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까지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2021년 말에 금리 인상 이슈가 터졌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했고 그러면서 투심이 위축돼서 이제 결국은 이 투자가 마무리되지 못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피메즈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다시 이제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C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이제 지난 2달 전인 3월 초에는 이게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보완 요청을 받은 걸로 이제 알려져서 네. 최근까지도 아직 SEC 리뷰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인스코비는 이제 나스닥 상장을 이제 시키면 자회사 나스닥 상장 시키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이제
개발 완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임상 3상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임상 시험만 진행하면 되는 상태인데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면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이 돈으로 임상 3상을 완주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받은 건 2018년 7월인데 이제 펀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투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금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임상 3상에 착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 나스닥 진입을 해야 그 이후 수순대로 인상시험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겠는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 암 체외 진단 전문 기업 큐브바이오라는 곳인데요. 네. 2019년부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2019년 1월에 중국계 운용사랑 같이 나스닥 상장 주관 계획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상장 추진 중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큐브바이오는 암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이제 소변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암을 조기에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또다시 글로벌 펀드 LLC를 자문사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나스닥 스펙 상장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이달 3일에는 합병을 위한 텀시트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내년 1분기 안으로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고 이제 기업 가치는 한 8,5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AB 프로바이오라는 곳이 있는데 2018년에 한 차례 이 자회사에 대해서 기업 공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업 가치가 6,900만 달러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돌연 상장을 연기를 했고 이후 회사 이제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SEC에 첫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또 보완 요청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지난달에 다시 이제 재심사를 요청을 한 거고 아직까지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장에 또 성공은 했는데 상장 유지 못하고 퇴출됐거나 네. 퇴출 위기인 기업도 있죠? 네, 이제 네. 우여곡절 끝에 상장에는 성공을 했지만 네. 이제 퇴출이 된 곳도 있고 지금 퇴출의 기로에 서 있는 곳도 예. 있습니다. 이제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가 모회사가 위기에 처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NK맥스 이야기입니다. 네. NK맥스 박상우 대표가 미국 자회사 NK젠 바이오텍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체결해서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 대출금을 받지 못해서 반대매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매매로 최대주주 지위를 이제 상실했습니다. NK젠 바이오텍은 어쨌든 지난해 10월에 나스닥에 상장은 했지만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통상 미국 주식거래소 상장 유지 기준은요. 최근 30일 거래일 동안 주가가 1달러 이상, 기업 가치는 5천만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NK젠 바이오텍 주가는 최근 기준으로 1.14달러, 시가총액은 2,564만 달러, 그러니까 5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 이런 부분을 물어봤더니 이 상황이 30일 이상 이제 1달러 미만, 5천만 달러 미만 이 상황이 지속이 돼도 6개월 이내에 이 문제가 해소되면 상폐 위험은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당장 이 기업이 상폐될 것 같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상장에 또 성공을 했지만 상폐가 된 기업도 있습니다. 2022년 말에 나스닥 상장 K바이오 중에서는 1호로 상장한 PH파마가 네. 있는데 4개월 만에 상폐됐습니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서 거래된 기간은 2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제 상폐가 된 이후에는 지금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도 적지 않은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이렇게 나스닥행을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네. 코스닥 시장
상장을 하기 위해서 네. 기술 특례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바이오텍들이 많은데 이 상장 심사 기준이 이제 갈수록 문턱이 높아지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벤처는 이제 국내가 아닌 주로 미국, 글로벌 임상 이런 것들을 해야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네. 신약을 출시를 해도 이 매출의 그 스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상장을 하면 투자사나 컨설팅 투자사 접촉이라던가 기술 이전을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접촉할 기회도 이제 더 그만큼 커지는 거고, 그런 점도 있고,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거면 그곳에 상장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좀 격려 부추기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변의 조언들을 받고 이 나스닥 상장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바이오 벤처가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상장 자체가 기본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코스닥 그 기술 특례 상장 그 제도보다는 좀 쉽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홍콩 이런 해외 주식 시장들은 적자 기업이어도 특례 요건을 활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나스닥 시장 내에서 이제 3개의 하위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2개 이 하위 시장 같은 경우는 적자일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나 시가총액 요건만 충족을 하나라도 하면 바로 상장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바이오텍 중에서 이제 기술 특례를 이용해서 이제 심사를 하려는 기업들은 이제 계속 당국이 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과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좀 쉬워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이런 상장 기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과장, 허위로 이제 기재한 것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배상 책임을 좀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들어가기는 상장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관리 감독이 엄격해서 그만큼 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 나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면을 지니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잠잠한 줄 알았던 한빛그룹 쪽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차남이 이끄는 한빛사이언스 이사회가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네.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14일 이제 이번 주죠. 네. 이제 임시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를 했는데요. 송영숙 대표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부인이고 네. 그리고 한미약품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임시 이사의 결과 이사회 절반이 이 송영숙 회장 해임 안건에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로써 송영숙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단 2026년 3월까지가 이제 임기 만료인데 이때까지는 이 사내이사직은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 한미사이언스가 모친 송영숙 회장과 그리고 차남 임종윤 사장의 그 공동대표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열린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공동대표가 됐었는데 이게 40일 만에 다시 이제 임종훈 차남의 단독 대표 체제로 네. 바뀌게 된 겁니다. 송영숙 회장 해임을 주도한 건 임종훈 대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종훈 대표는 지난 3월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영숙 회장과 이제 공동 대표를 쭉 맡아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족 간 화합을 내세우면서 이제 모두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경영을 잘 네. 하겠다 이렇게 수습하는 이렇게 뭔가 모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송영숙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모친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다 이런 걸로 좀 전해집니다. 반면 이제 임종윤 이사 같은 임종윤 장남
네. 그러니까 임종훈이 차남이고 네, 임종윤이 장남입니다. 이 네. 임종윤 이사 같은 경우는 송영숙 회장과 계속 갈등이 불거지면 이 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해임은 하지 말자 이렇게 반대를 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임종훈 차남이 이제 해임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대표이사제 해임을 놓고 형제간에서도 좀 갈렸나 보네요. 네. 지금 살펴보니까 일단 좀 쭉 보면 한미합본 오너일가가 올해 초에 OCI그룹 통합 두고 경영권 분쟁을 네. 이미 겪다가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이 오너 일가는 OCI와의 이 그룹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장녀 임주현 그 한미합본 부회장 이렇게 모녀 측이 있고 그리고 임종윤, 임종훈 이 형제 측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임종윤, 종훈 형제 측은 OCI 통합을 반대 그리고 이 모녀 측은 통합 찬성. 이렇게 이제 겪어왔는데요. 네, 네. 이제 지난 3월 26일 날 열린 이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이제 표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락이 됐는데 지난달 4일 열린 이 이사회에서 이제 오너 일가가 가족 간 화합을 좀 내세우면서 이 공동 대표로 송영숙 회장, 임종훈 이사를 이제 공동 대표 나란히 선임을 해서 갈등은 일단 봉합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직 개편, 지분 매각 방식 이런 것들을 두고 계속해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을 빚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뭐 형제 측이 주도한 임원 인사가 송영숙 회장 반대로 무산이 되기도 하고 또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형제의 계획에도 송영숙 회장 이 모녀 측이 또 반대를 표시하고 네. 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의견이 엇갈린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송영숙 회장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그동안 임종윤, 종훈 사장 형제 측이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뭐 지분 매각 방식이라든가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은 형제 측의 어떤 유리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그룹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석 기자, 네. 최근에 또 이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HLB의 리보세라니 품목 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예. 이슈가 지금 이제 현재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가도 튀고 있어요. 오늘 네, 장에서. 이 때문에 지금 HLB 그룹주 자체가 HLB 제약 HLB 그리고 뭐 그 밑에 자회사들까지 싹 네. 다 들썩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보세라닙은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리보세라닙이 FDA 문턱을 좀 넘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 문턱을 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좀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새 역사를 새로 쓸 그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7B는 오늘장에서 그룹주 모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도 석 기자가 좀 향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2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다소 탄력이 둔화됐지만 1%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려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대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